저는 이 컨퍼런스에 처음 와봤는데요. 굉장히 멋진 곳이네요. 스티브 잡스, 돌아가신 우리 잡스 선생 같은 분이 이런 무대에서 이렇게 꺼내서 뭐 보여주고 물건 파는 그런 장소 아닌가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 팔려고 왔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팔려고 하는 것은 저 괄호 안에 있는 겁니다. 얘가 막 떨어지네. 저 괄호 안에 있는 이야기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께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한번 쭉 말씀드려 볼게요. 그런데 뭐 이건 정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제가 사실은 여기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와서 몰랐는데 잠깐 쉬는 시간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있었던 바람에 어떤 분들인지 봤습니다. 대부분 상당히 젊고 미인이신 여성분들이시더군요. 앞자리에 계신 수녀님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상당히 많이 떨립니다. 제 떨림을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도시락 드셨나요? 점심 때? 네? 부패한 음식을 드셨어요? 이런 종류의 농담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잘 드셨으니까 욕심은 안 나실 텐데 여기 상을 좀 봐주세요. 생선 정식입니다. 생선 정식 3인분이겠죠? 생선이 3마리니까. 생선 정식 3인분에 얼마쯤 하나요? 네, 너무 거주지가 드러난다는 사실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맨 앞에 계신 7,000원? 만원? 양재역근처는 그래도 강남이니까 15,000원 정도 하나요? 동네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어떤 생선 정식인지. 여러분들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비영리 단체 일하시는데 굉장히 힘드시죠. 그리고 일도 많으시고 나름대로 어려운 환경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또 그 비영리 단체에 와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하셔야 됐겠죠. 거기에 관련된 공부를 하셨어야 되고, 진학을 하셨어야 되고, 때로는 학위를 더 받으셨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셨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안정된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보다, 예를 들면 뭐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일하고 계신 분보다 어쩌면 항상 더 쫓기듯이 살아오셨을지도 몰라요. 더 그분들보다 덜 안정적인 상황에서 더 열심히 일하면서 오셨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아마도 저는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부모님들 잘 챙겨드리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도 어떤 분들은 뭐 학생운동에 관심을 가져서 열심히 학생회 활동을 하시느라고, 어떤 분들은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셔서 그때부터 어딘가에 가서 열심히 자원봉사를 하시느라고, 어떤 분들은 뜨겁게 학생 생활을 즐겁게 보내시느라고 잘 못 챙겼을 것도 같아요. 이렇게 이 밥상이 어떤 밥상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같은 어떤 분이 정말 사명감에 넘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1년에 한 번씩 맘먹고 오는 체인지온 컨퍼런스라는 데 가서 깜깜한 객석에서 무대를 향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보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립니다. 그 휴대폰을 딱 보니까 집 전화번호가 찍혀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고향의 어머님이 전화를 하신 거죠. 근데 고향의 어머님은 정말 그렇게 바쁘고 힘들게 사는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사실은 거의 연락도 잘 안 하시는데, 그동안에 생각해 보면은 뭐 명절 때 한 번씩 가서 인사드리는 거 말고는 먼저 전화해 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인가 낮에 갑자기 전화를 하시고 깜짝 놀라서 비상구 쪽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아봅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오랫동안 연락을 못 드린 어머님이 정말 편찮으신 목소리로 야, 내가 좀 아프니까 집에 빨리 좀 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제 여러 가지가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동안에 부모님들한테 잘 못해드렸던 거, 그렇게 잘 못해드린 것만큼 나는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진짜로 열심히 하고 있었고 성과를 내고 있었나. 지금 아무리 체인지온 컨퍼런스가 중요하지만 열일을 제쳐두고 한번 가서 뵈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리바리 막 뛰어서 아주 멀리 있는 집으로 내려갑니다. 갔는데 대문까지 뛰어나오신 어머님이 너무나 편찮으신 모습으로 허리가 아프신 것 같이 허리를 부여잡고 나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탁 잡고는 방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방문을 딱 열었더니 이상이 딱 차려져 있는 거죠. 얘야, 네가 너하고 아빠하고 셋이서 밥 먹은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이상을 차려놨어. 자, 이 생선정식 3인분은 얼마일까요? 7,000원일까요? 10,000원일까요? 15,000원쯤 할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뭐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 생선 정식의 가격을 찾아주는 일이라고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고 계산되지 않는 가치가 있는데 그 계산되지 않는 가치들이 계산되고 밖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 뭔가 자원을 투입해서 드러나지 않고 계산되지 않은 가치를 창출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조금 더 크게 제가 그래도 이 경제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말씀을 여쭤볼게요. 이 사람들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이분 혹시 누군지? 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죠. 이분은 스티글리츠 교수고요. 이분은 아마티아 센 교수예요. 이 두 명의 교수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고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죠. 세 명이 모여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GDP라는 그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한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계산하고 있는데 이거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GDP가 진짜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측정을 해주는 지표인지 아닌지 한번 연구를 같이 해보자. 그래서 대안을 한번 내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또 문제 하나 한번 내볼게요. 두 개의 나라가 있어요. A라는 나라고 B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두 나라가 다른 모든 조건은 똑같고요. 단 한 가지만 달라요. 단 한 가지는 어떤 게 다르냐면 A라는 나라에서는 자기 집안의 가사노동은 무조건 자기가 해야 됩니다. 절대 남을 시킬 수 없어요. 그 가족이 해야 돼요. 절대 돈을 주고 남한테 시킬 수는 없어요. 아이도 자기가 봐야 되고 절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면 안 되고 가사 서비스도 절대 이용하면 안 되고 자기가 해야 돼요. B라는 나라에서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절대 자기 집안일 자기가 하면 안 돼요. 가사 서비스도 구매를 해야 되고 보육 서비스도 구매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구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돈 줘서 사람 써서 집안일을 시킬 수가 없는데 어떡하냐 하는 사람은 딴 집에 가서 가사 일을 해야 됩니다. 가사 일을 하고 돈을 받아와서 그 돈으로 다른 사람한테 일을 시켜야 돼요. 자, 두 개의 다른 경제가 두 개의 다른 나라가 있는데 이 두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더 잘 사는 나라일까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하면요, GDP가 더 높은 나라가 잘 사는 나라죠. 그래서 미국 GDP가 세계에서 가장 높으니까 미국이 제일 잘 사는 나라고, 뭐 그 다음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일을 남들한테 맡겨서 구매해야 되는 나라가 더 잘 사는 나라죠. 더 많은 가치가 창출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사고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임금으로 받고 더 많은 물건이 팔리니까 거기가 더 GDP가 높습니다. 그렇게 계산이 돼요, GDP는. 그런데 어떤 나라가 더 행복한 나라죠? 가사노동은 다들 좋아하시죠? 가사노동을 즐기신다면 더 행복한 나라일 것 같고, 가사노동을 자기가 하는 나라가 더 행복한 나라일 것 같고 고민이 되실 텐데, 최소한 건조하게 이야기하면 두 나라의 국민들의 행복도는
최소한 같죠. 왜냐하면 두 나라에 공급되는 다른 모든 것은 똑같고 가사 서비스만 다른데 공급되는 가사 서비스의 양은 같아요. 양이 같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가사노동을 돈 주고 사는 나라는 더 잘 사는 나라처럼 여기지는 게 현재의 계산 방식이죠.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 게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대안적인 GDP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하고 어떤 게 비슷하냐 이런 의문을 가져 보실 수 있겠죠. 이런 점에서 비슷합니다. 둘 다 생선 정식의 진짜 가격이 얼마냐. 생선 정식이 우리 동네에서는 5,000원짜리지만 우리 어머니가 그동안 하셨던 그 고민과 나에 대한 사랑을 담은 것은 전혀 다른 가격이듯이,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가격으로 표현되지 않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가치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걸 다 합치면요, 나라 경제 전체에도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아주 다양한 가치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사회적인 가치라고도 하고요, 비재무적 가치라고도 하고요, 영어로 intangible한 가치라고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잡히지 않는 가치라는 뜻이죠. 그게 빙산의 아래에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빙산의 아래쪽을 모두 다 찾아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사람들이 행동하게 만들면 세상은 바로 잡히는 거겠죠. 보이지 않는 것이 모두 보이게 되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아까 도항구 기자가 발표하실 때부터 참 궁금했는데,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 나가면은 무슨 대종상 시상식 할 때처럼 조명이 이렇게 따라오나요? 아니면 저 혼자 깜깜한 데 가게 되나요? 예? 가볼까요? 따라왔어요? 야, 놀랍네. 네, 이분들이 이게 움직이긴 별로 싫으신가 봐요. 짧아요. 네, 빙산을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생선 정식, 생선 한 마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컵 위에 떠 있는 얼음 하나를 뒤집는 게 아니라 빙산을 뒤집어야 돼요. 빙산을 뒤집으려면 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컵 위에 있는 얼음은 뭐 누구든지 뒤집을 수 있는 거죠. 혼자의 힘으로, 의지만 있으면. 그런데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힘이 센 사람이라도 빙산은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직이 필요한 거죠. 경영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 조직을 만들고 운영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바로 경영이죠. 비영리 경영, 이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아 나가는 조직을 만들고 그걸 운영하고 성과를 내는 게 이제 비영리 경영인 거죠. 조직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음산하고 뭔가 고리타분한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시는 경우가 있던데, 쉽게 생각해서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일해서 빙산을 뒤집을 것인가, 어떻게 같이 사람들을 움직여서 빙산을 보이지 않는 곳을 보이도록 만들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제가 가르침을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의 위대한 경영의 스승이신 박할린 선생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남자의 자격이라고 프로그램 했었잖아요. 왜? 작년이죠? 작년에 거기서 합창단 모아가지고 그 여러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뭐 개그맨, 가수, 뭐 방송사 직원, 뭐 격투기 선수, 뭐 이런 분들 다 모아가지고 같이 합창단 만들어서 합창대회 나가는 프로젝트를 이분이 했었죠.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했던 이 작업을 제가 쭉 살펴보고 사실 글로도 한번 쓴 적이 있는데요. 그거를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합창단은 방송사에서 몇 회의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구성한 합창단이죠. 그리고 그 합창단은 굉장히 어려운 제약 조건 안에 있었는데, 왜냐하면 일단 자원의 제약 조건이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제약 조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합창 단원들이 개그맨이고 뭐
가수고 뭐 행정 직원이고 하기 때문에 다 자기의 직업이 있고 자기 일 끝나고 나서 남는 시간에 이제 합창 연습을 해야 되는 제약 조건이 있죠. 그리고 한정된 기간 동안만 일하죠. 그러니까 이 합창단에서 열심히 뭔가 계속 일해서 이 합창단에서 꼭 성공해 보겠다, 합창 단장이 돼 보겠다 이런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이 기간 동안 딱 합창을 하고 헤어지면 끝나는 그런 프로젝트였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자원의 제약 조건이 엄격했고, 두 번째로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되게 취약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적인 인센티브와 내적인 인센티브 우리가 흔히 나누죠.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한 인센티브가 있는데 보통 인센티브 하면 우리는 뭐 현금으로 주는 보너스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것은 외적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내적 인센티브라는 게 있죠. 사람한테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얼마나 기쁠 수 있는가,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얼마나 보람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게 내적 인센티브인데 외적 인센티브는 사실 많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걸 해서 돈이 많이 벌리는 것도 아니고 이걸 해서 뭘 얻을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거죠. 근데 내적 인센티브는 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 어려운 점을 생각해 보면 팀워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팀을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자, 이걸 보고 제가 사실 비영리 경영을 딱 떠올렸어요. 여러분들 단체에서 활동하시면서 굉장히 풍족한 자원을 가지고 일을 하시나요? 많은 예산과 많은 인력을 가지고 일을 하시나요? 안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직원들에게 많은 외적 인센티브를 주실 수 있으신가요? 승진을 팍팍 시키고 자리를 막 나눠주고 정부 부처에서 뭐 산하 기관장들 자리 나누듯이 자리를 나눠주고 또 잘하면 보너스를 막 주고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거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적 인센티브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구조인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단체가 그 자원봉사라든지 외부 전문가들하고 같이 많이 일해야 되는 단체라면 그 외부의 조직을 관리를 하면서 이 팀을 끌고 가는 건 상당히 팀워크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어려움이 똑같이 있어요. 제약된 자원, 그리고 인센티브가 외적 인센티브는 굉장히 취약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팀워크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로 일을 하고 있다. 이 비영리 기관에서 똑같은 경영의 이슈가 있거든요. 이 양반이 그걸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를 좀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텔레비전을 잘 안 보는데 몇 회의 방송을 정말 눈이 뻘개지면서 한꺼번에 막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박할린 씨가 굉장히 주목할 만한 몇 가지 행동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을 하시면서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약 조건이 아주 제한되어 있을 때,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때 성과가 훨씬 더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과를 내야 된다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원의 제약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는 성과가 명확하지 않아도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자원이 많은 상태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면서 성과를 처음부터 명확하지 않았던 좋은 사례가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거예요. 구글이라는 기업은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됐잖아요. 근데 구글이라는 기업은 뭘 하겠다는 것이 사실은 초기에 명확하지 않았던 기업인 거예요. 그냥 검색 엔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주식회사로서 이게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뭘 팔아서 어떻게 돈을 벌겠다는 계획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뭐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자율성을 주고 직원들에게, 그래서 막 상상력으로 창조적인 걸 만들도록 했죠. 그러니까 결국 뭐가 막 나왔어요.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자원 제약 조건이 거의 없을 때만 이 방법은 통할 수가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글이라는 기업은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어디다 써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몇 년 동안은 계속 사람들이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는 구조였던 거죠. 그리고 좋아 보이는 사업은 계속 인수합병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만들어 갔거든요. 그래서 자원 조건이 상당히 제한적일 때는 박할린 씨처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했냐면 우린 합창대회 나가서 본선에 나간다. 이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전국 합창대회 나가서 본선에 나간다. 이건 굉장히 명확한 목표죠. 그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주 명확한 목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합창단 대회 날짜가 있기 때문에 데드라인이 명확하죠.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성과와 데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각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주문을 합니다. 이경규 씨한테는 어떤 역할을 하라고 그러고 이경규 씨한테 노래 잘 부르라는 주문은 절대 하지 않아요. 이경규 씨한테는 맏형 역할을 계속 요구를 하면서 사람들을 북돋우고 또는 가끔가다 좀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좀 웃기고 분위기를 편안하게 하고 이런 역할을 요구를 하죠. 김태원 씨한테도 김태원 씨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아주 이 노래를 잘하는 분들한테는 노래 잘하는 역할을 또 맡기고 분명하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준 거죠. 그게 박할린 씨가 했던 첫 번째 역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센티브 시스템 취약하잖아요. 이거 외적 인센티브가 취약한 건데 여러분들 외적 인센티브 취약하다고 조직에 취약하다고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내적 인센티브가 외적 인센티브보다 훨씬 더 중요한 동기라는 것은 경영학의 여러 가지 연구에서 지금 다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불러오느냐는 맥락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내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박할린 씨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걸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송사 직원이 한 분 계셨어요. 합창단원 중에. 그분한테는 당신의 꿈을 실현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딘가 나가서 노래를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큰 무대에 설 기회가 없죠. 학생 때 좀 하다가 방송사 직원으로 들어가서 행정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절대 그럴 이 기회가 없는데 와서 꿈을 펼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무명 가수인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한테는 솔로로 등장을 해서 충분히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가수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거죠. 내적인 동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데요. 아마 비영리 단체에 계신 분들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내적 동기를 북돋우는데 사실 경쟁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경쟁을 외적 동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이게 말하자면 탐욕을 부추기는 결과를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적 동기를 이야기하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박할리는 이 솔로 자리를 가지고 두 명을 경쟁을 시키는데 그 두 명은 다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솔로 자리에 욕심도 있었고 두 명을 계속해서 경쟁을 시키면서 팀의 긴장을 계속 불러오죠. 하지만 그건 너 이 자리에 서면 돈을 내가 많이 줄게, 노래 더 잘하면 보너스를 많이 줄게, 또는 좋은 자리를 나눠줄게, 이런 건 아니요. 그런 건 갖고 있지 않았죠. 다만 네가 여기 이 일을 하는 것을 한번 욕심을 내봐라 하고 내적 동기를 향해서 경쟁을 하도록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팀워크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자원 제약을 극복을 하는 것을 위해서 성과 데드라인 각자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취약한 인센티브 시스템 극복하기 위해서 내적 동기를 유발했다. 이 두 번째로 말씀드렸고 세 번째 이야기가 지금인데 팀워크가 별로 없잖아요. 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그런데 채용할 때부터 그러니까 팀을 구성할 때부터 팀워크를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노래를 못해도 뽑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업무 성과를 전혀 낼 수가 없어요. 분명히 엑셀도 다룰 줄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팀워크에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팀에 집어넣는 거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한 거죠. 물론 방송에 드러난 게 전부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하나의 비영리 프로젝트라면 훌륭한 프로젝트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합창단을 하나를 성공을 시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제가 지금 8분 25초 남았는데요. 경영은 여기서부터예요. 경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냐면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는 잘할 수 있어요. 반짝반짝 빛나면서 박할린처럼 세상의 주목을 받으면서 멋지게 한 번 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경영은 뭐냐면 두 번째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를 하는 것이고 100번을 하는 것이고 200번을 하는 것이에요. 100번의 이 합창단을 100번의 합창대회에 나가서 100번을 성공시킬 수 있냐, 또는 이 합창단이 영구적으로 사람들이 늙어서 정말 더 이상 노래를 할 수 없을 때까지 사랑하는 합창단으로 만들 수 있냐, 굉장히 다른 문제죠. 그 다른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꾸 질문을 던지니까 부담이 되시죠? 남극을 정복한 사람이 누구죠? 위인전 많이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 자, 저기 있는 저 깃발이 어느 나라 깃발인가요? 예? 예.
노르웨이 깃발입니다. 맞습니다. 노르웨이. 남극을 극복한 사람은 노르웨이의 아문센이에요. 로알드 아문센. 1911년에 남극을 정복했습니다. 1911년에 아문센이 남극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남극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에게는 경쟁자가 있었어요. 아문센과 스코트. 이 유명한 이 두 명의 경쟁 이야기인데 같은 시기에 남극을 향해서 전진을 합니다. 그런데 아문센의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문센은 스코트가 어딘가에서 남극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리고 스코트가 분명히 자기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날은 남극으로부터 아문센의 팀이 45마일 떨어진 데까지 전진한 날이었습니다. 45마일이니까 우리로 따지면 한 70km쯤 됩니다. 아문센의 팀은 굉장히 잘 훈련된 팀이었고요. 군대식의 규율이 갖춰진 팀이었어요. 아문센도 상당히 그런 사람이었고 날씨는 굉장히 좋았고요. 아문센이 실제 일기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날씨는 굉장히 좋았다. 앞으로 전진하기엔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다. 그리고 썰매도 굉장히 좋은 상태였고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막 혹독하게 팀원들을 몰아치면 24시간 동안 열심히 걸어가서 남극에 먼저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문센은 그때 17마일을 갔어요. 45마일 남았는데 25km 정도를 갔습니다. 70km인데 25km만 딱 간 거예요. 다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문센은 남극에 도달하기 위해서 출발부터 끝까지 매일 하루에 20km에서 30km 사이만 갔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산을 넘어갈 때도 20km에서 30km 사이를 갔고요. 날씨가 아주 좋고 모두가 상태가 좋을 때도 20km에서 30km 사이를 갔습니다. 스코트는요 정반대였어요. 스코트는 날씨가 굉장히 청명할 때는 50km, 60km를 마구 달려갔고요. 정말 날씨가 안 좋고 이 상황이 안 좋을 때는 텐트 안에서 쉬었습니다. 쉬는 것 충전을 하고 다음 날 더 많이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갔어요. 스코트가 남극에 도달했을 때는 이렇게 노르웨이 국기가 꽂혀 있었고요. 스코트는 돌아오는 길에 비극적으로 사망을 합니다. 트웬티마일 마치라는 이 제목으로 이 사건을 해석을 뒷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어요. 20마일 마치라는 건 하루에 20km씩 전진한다 이런 뜻이죠. 남극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모험가들의 이야기만 하니까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걸 기업 이야기로 한번 치환시켜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기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한 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주식을 사려고 그래요. 근데 분명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두 기업 중에 한 기업 A라는 기업은 A 회사는 19년 동안 연평균 25%씩 순이익이 상승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B라는 회사는 19년 동안 똑같은 19년 동안요 연평균 45%씩 순이익이 상승했어요. 평균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요. A, B 두 회사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좋은 회사인가요? 주식을 산다면 어느 회사 주식을 사시겠어요? 당연히 B 회사 주식을 사야죠. 평균 45% 성장인데 A 회사는 25% 성장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20마일 전진 원칙이 변수가 되는 시점이 옵니다. 다른 정보를 하나 드릴게요. A 회사는요 25%의 그 평균 순이익 성장률을 가졌던 회사는 표준 편차가 굉장히 적었어요. 위아래로 별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여러분들 아까 아문센을 기억 못하신 분들 중에는 이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는데 표준 편차라는 것은 이제 이 숫자가 얼마나 이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를 보여주는 건데 A라는 회사는 표준 편차가 15%에 불과했고 B라는 회사는 표준 편차가 120%였어요. 훨씬 편차가 큰 거죠. B는 잘 될 때는 아주 잘 되고 안 될 때는 안 됐는데 평균을 내보니까 45%씩 성장을 했던 거죠. 결과는 이렇습니다. 1979년에 1달러를 한 두 개의 회사에 투자했다고 생각하고 그려본 거예요. A라는 회사 연평균 25%씩 성장하지만
표준 편차는 15%밖에 되지 않는 회사는 이렇게 성장을 했고, B라는 회사 연평균 45% 성장을 하지만 표준 편차는 상당히 큰 120%인 회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문센이 스코트한테 이긴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영은 진짜 재미없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영은 첫 번째로 하는 것은요, 컵 위에 있는 얼음을 뒤집거나 방송에 출연해서 합창단을 한 번 합창대회에 성공시키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도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은 아주 즐겁고 조명을 받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두 번째 하는 일, 그리고 합창단을 한 번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운영을 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지루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것이 바로 경영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경영이 빙산을 뒤집는다는 거죠. 얼음이 아니라. 헷갈리실 때는 이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IT하고 관련된 컨퍼런스라고 해서 제가 IT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IT와 관련된 모델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 혹시 여기는 계신가요? 연사분 중에는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이라고 해서, 이게 보통 컴퓨터에서 뭘 키보드로 막 입력하면 이게 인풋이고요, 아웃풋은 모니터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막 출력 나오는 거잖아요. 프린터로도 나오고. 프로세스는 제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일이 컴퓨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프로세스고, 이건 스토리지인데 이게 하드 드라이브로 이제 저장이 되는 건데,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지금 아웃풋을 내려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비영리 활동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사회적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장애인에게 복지 혜택을 주려고 하거나, 또 뭐 노인들을 도우려고 하거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아웃풋을 내려고 하는데, 그 아웃풋이 전부가 아니죠. 그 아웃풋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풋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후원을 받아야 되고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아야 되고, 우리 직원들도 채용해야 되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구해오는 일이 있는 거죠. 그 일이 있는 겁니다. 프로세스는 그것이 들어와서 막 어떤 조직 내에서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조직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웃풋은 그렇게 해서 뭔가가 나오는 것인데, 이 프로세스를 거쳐서 나온 그 성과, 그러니까 빵집에서 빵이 구워져 나온 것 같은 그 빵을 가지고 우린 포장해서 팔아야 되죠. 아웃풋을 관리하는 것은 그것을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파는 일입니다. 조직이 크면요, 사실 큰 조직의 리더는 이 일 중에 어떤 것도 하지 않아요. 이 일 전체를 그냥 관리하죠. 이 I를 관리하는 사람, P를 관리하는 사람, O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면 되죠. 하지만 대부분 여러분들 작은 조직에서 일을 하시죠. 작은 조직에서 일을 하시면 어느 시점에선가 선수가 되셔야 돼요. 어느 시점에선가 펀드레이징을 해오거나, 아니면 안에서 뭐 직원들 계속 싸우고 불만이 많은데 그거 해결하거나, 나서서 저녁 때 술도 먹고 점심도 같이 먹고 달래고 어르고, 아웃풋을 관리하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언론에다 알리고 홍보를 하고 중요한 사람들 만나서 설명을 하고, 이런 일을 하거나, 또는 수혜자들을 직접 만나서 수혜자들에게 뭔가 우리의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줄 수 있는지 설명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또 있습니다. 보통은 다 하고 싶으시죠? 다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본인한테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본인이 잘하시는 게 뭔지요. 후원 받는 일 잘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분들은 내부 관리에 능하신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후원을 막 이야기해서 막 붕업을 시키고 후원 잘 받아오시는 분들은 내부 관리는 절대로 못 하십니다. 내부 관리 깐깐하고 철저하게 잘하시는 분들은요, 성과를 포장해서 바깥으로 알리는 건 잘 못하세요. 본인이 리더라면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그건 잘하는 건 본인이 직접 하시고요, 아닌 것은 맡겨야 되는데요, 맡기는 데부터 이제 경영이 사실 시작되는 거죠. 맡겨서 관리를 하는 것이 경영인데, 이제 빨간 화면이 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빨간 화면 뭔지 모르시죠? 여기 이제 시간 지나면 화면이 딱 빨개집니다. 옆에 모니터가. 맡겨서 그 사람을 잘 관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할린처럼 내적 동기를 잘 유발하시고, 잘 성과를 명확히 하고 역할을 분명히 맡겨서 일을 하시되,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아시죠? 아문세는 몰라도, 표준 편차는 몰라도 이건 아셔야 됩니다. 앨리스잖아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 갔잖아요. 이상한 나라에서 이상한 고양이를 한 마리 만나는데 그 고양이 채시어 고양이거든요. 거기서 앨리스가 길을 모르니까 제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채시어 고양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거는 네가 어디로 가는지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달렸지. 넌 어디로 가는 걸 원하니? 앨리스가 어디로 가든 상관은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그 고양이가 그럼 아무 데로나 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 놀랍게도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사회적 기업 비영리 단체 분들 50군데 한 60군데 정도 만나서 이야기를 한겨레 경제연구소에서 한 거죠. 같이 한겨레 경제연구소 만나서 자문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경영 컨설팅을 하고 그럴 기회가 있었어요. 많은 비영리 단체의 리더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저희가 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럼 조직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으세요? 어떤 게 잘 되도록 도와드릴까요? 뭐든지 잘 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그렇게 대답하시는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인풋도 관리해야 되고 프로세스도 관리해야 되고 아웃풋도 관리해야 되고 해야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정말 답을 말씀드릴게요. 비영리 경영은요, 비영리 경영은 여러분들에서 경영하셔야 될 것은 궁극적으로는 사명입니다. 절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돈 받아오는 것도 맡겨도 되고요. 내부 관리하는 것도 맡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홍보하고 그런 것도 다 맡겨도 됩니다. 누군가한테 분명한 성과와 역할과 데드라인을 주고 맡기면 됩니다. 맡길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리더가 가져가야 될 것, 바로 사명이에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의 남극은 어딘가? 이걸 분명하게 조직에 이야기를 하시고 소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있으면 사실은 앨리스처럼 방황하는 조직원들이 많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조직에도 앨리스처럼 방황하는 조직원들이 아마도 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것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 가서 어떤 한 사람을 붙잡고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저는 인사팀장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이지, 아니면 저는 우리 단체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교육을 받고 자기의 적성을 찾아서 보람 있게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단체가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들을 아주 잘 돕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극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 사람들에게 설득하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건 굉장히 고통스럽고 지루한 일일 수 있는데 그래도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계속 전진해야 된다는 거, 그 두 가지는 꼭 강조를 하면서 제 강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